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오늘 발표로 새 정부의 1기 내각 발표는 마무리됐지만 안철수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정부 운영 기조가 흔들린다는 지적 속에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인수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해 많은 분께 인사 추천을 받았고 안 위원장에게도 인선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수사권 폐지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막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이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 후보자가 병원 고위직에 있을 때 자녀 2명이 모두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의대에 편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인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0년여 만에 4% 이상 오르는 등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발표를 통해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사실상 해제할 걸로 보입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당시 두 후보가요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수위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고 선거 후에 즉시 합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장관 인선을 놓고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예상되는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 때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걸로 확인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팀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새 정부 추가 인선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철수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 특정 인사를 배제한 것도 아니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 남은 내각 인선 발표도 내놨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후 2시 남은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이 두 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낙점됐습니다. 특히 이번 내각 발표에서는 인사 갈등을 빚은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관련 질의도 잇따랐는데요. 우선 윤 당선인은 내각 인선과 관련한 추천은 여러 사람에게 받았고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자신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안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입장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해놓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며 관련 질문에 대해 다소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체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0명인 가운데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함께 구상했던 공동정부도 사실상 금이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엄인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공동정부 구성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네,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자택 앞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규현 기자. 네,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안철수 위원장 자택 앞입니다. 네, 일단 공식 일정은 취소됐고요. 지금 종적을 감춘 상황입니다. 자, 안 위원장은 현재 곧 자택에 있는 건 확인된 겁니까? 네, 이곳에서 많은 취재진과 함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자택에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오전에는 소방정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인수위 측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오후 2시 코로나 특위 회의에도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측의 갈등이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차까지 이어진 새 정부 내각 인선에 이른바 안철수계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설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안철수 위원장 측에선 내부적으로 격앙된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을 향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당선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철수 위원장이 거취를 고심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 위원장 측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정부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계동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추진의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수사와 법무행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수완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여야 대치가 더 격렬해지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인사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가 됐다면서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며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 토론을 공개 제안했는데요. 장소와 시간,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국민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며 정말 자신 있다면 통으론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의결해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또 법사위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예정되고 있어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과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에 나선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해서 박광훈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처리에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에 사무실을 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김호수 총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다고요? 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박광훈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을 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정진석,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만나 검찰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총장은 면담 전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고 이는 속불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사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광훈 법사위원장에겐 법사위에 직접 나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도 요청했는데 박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일선에선 중간 간부가 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오늘 아침엔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청장은 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회 인사청문 준비단 꾸려졌다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는 내일부터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준비단장은 관례에 따라 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겨졌습니다. 실무를 지휘할 총괄팀장은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할 때 특수 1부장으로 있었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공보팀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맡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조금 전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진 30대 초임 검사의 빈소에 다녀갔습니다. 취임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살피겠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책임 있는 말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조직 문화 개선도 실효성 있게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한 김호수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호수 총장의 면담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이미 밝힌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나와야 정부의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할 경우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 내각 2차 인선 발표에서 사실상 오늘 3차 인선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달 내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전운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달아오르는 전국 현안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새 정부 내각 인선 총평을 두 분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문님, 인사 이번 18명, 17명 인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자,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고심한 흔적도 있고 예. 또 뭐 사람을 적재적소에 쓴 것도 있고 근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뭐 전반적인 총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 갖고 결국은 평가를 하는 거니까 예. 총체적으로 뭐 무난했다든지 뭐 전문성 있게 골고루 배치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인사에도 큰 뭐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 누구든지 다 인사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네. 전문성 있는 사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뭐 잘 되냐 못 되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네. 요는 그 18명 인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 그 인사 자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조금 이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새 정부는 능력, 인품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기준이라서 지역, 연령, 학교, 성별, 안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거의 빵점에 가깝다라고 제가 그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빵점에 가깝다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48대 47의 네. 그 초박빙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아, 매우 예.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정을 잘 끌고 나가려면 본인의 국정을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예. 47%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반대파 쪽에 그 부분을 예. 조금 더 연성화시켜서 지지를 공감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말하자면 본인도 그거를 처음 일성이 통합과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의 의견을 잘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허구죠. 그렇군요. 여기에 통합과 지금 협치의 인선은 아니었다. 예, 전혀 지금 그 1, 2, 3차 그 장관 예. 후보 지명 면면이 보면 그 통합과 협치의 면면이 구석이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예. 윤석열 그 당선인은 정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과의 갈등이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인사가 있었죠. 이정식 후보, 또 고용노부 장관 이정식 후보 있었고 농림부 장관의 이제 정만군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역시 안철수계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공동정부는 인수위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같이 하기로 한 건 아니었나요? 그렇게 발표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안철수 위원장 말로는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조언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인수위에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당선인하고 그 안철수 위원장하고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선인은 그냥 만나서 자기 설명 쫙 하고 자기 이야기 다 해주면 듣는 사람이 막 자기 말 충분히 이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위원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뭐 이렇게 하자든지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안 위원장은 말 가만 듣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예예 그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일체 말을 안 해버리니까. 그랬군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윤 당선인이 볼 때는 뭐 말 안 하니까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지 않느냐.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고. 그보다 더 문제는 지금 그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이 거의 빵점에 가깝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이 그 청와대 집무실 용산을 옮길 때 첫 번째 발언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번에 18개 부처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제왕적 권력의 그 습성을 전임 대통령이 가졌던 또 누렸던 제왕적 권력을 이번 인사 과정에서 과연 내려놓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는 거고 또 장관들이 어떤 분야는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그 분야에 오래 근무했다든지 오래 있는 사람을 인정했는데 국무위원, 장관이란 자리는 전문성만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무력, 정치적 판단력, 지도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증되는 자리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만 장관을 국무위원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이번 인사가 뭐 어떤 부분은 잘 된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봐야 되면 뭐 인사를 놓고 뭐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군요. 지금 뭐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를 인선하고 하는 건 본인이 결정권이죠.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상황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48대 47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제라는 맹점 때문에 사실 하나의 표를
얻었어도 승자 독식 다 가져가죠.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그러나 예. 승자 독식이 예.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예. 승자 독식이 아니라 다 붕괴돼 가지고서 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인선한 거 가지고 엄청난 정권의 위기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것인데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공동정보 파열음 관련해서는요.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호 고문께서는 서로 소통하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라든지 안철수 위원장이라든지 누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예. 윤석열 당선인이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뭔가 부족한 거죠. 예.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좀 더 소통을 하고 좀 더 상대를 공감대를 끌어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상대가 한 바가 없다고 하면은 그럼 피자 벽을 보고 한 거밖에 더 됩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를 주도하고 결정하고 이끌어야 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 문제가 심각한 이상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 이번 갈등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대선 직전에 후보 단일화를 할 때 두 사람이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조이 쪼가리로 뭐 문서로 뭐 쓰고자 할 것 없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하자. 서로 믿어라. 예. 그러니까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나를 믿어라 그러는 거고 안 위원장은 당신을 믿겠다고 이런 데서 출발한 거는 일종의 공동정부는 두 사람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공동정부를 약속한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내각 인선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내각 인선에 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꼭 뭐 추천한다고 다 받아줘야 되느냐 아느냐 이거 이전에 네. 두 사람 간에 약속이 있는 거니까 네. 약속의 원칙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사람을 추천했다면 그건 뭐 일종의 공동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게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이죠. 뭐 그 특별히 흠결이 있고 없고 흠결이 있고 없고 따져보면 뭐 다 누구나 다 있고 없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신의 문제죠. 그렇군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결과적으로도 뭐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네, 지금 안철수 안철수 그 위원장 쪽 사람을 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고 사실 며칠 전부터 안철수 의원이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조짐이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면면히 봐도 뭐 저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던 개인적으로 뭐 후배라든가 또는 뭐 40년직이라든가 도대체 장관을 인정하는데 무슨 40년직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는데요. 법무장관 지명은 상당히 파격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파격이라면 파격이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황당하다 이거죠. 왜냐 그러면 한동훈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동훈 그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자질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동훈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가 다르니까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문제는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당장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했는데 보나 안 보나 민주당 반대할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 사람들을 그냥
임명했잖아요. 그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왜 했느냐. 문재인 정부에 하는 식과 똑같이 하려면 정권 교체를 왜 했느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개인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당선인이 내각을 인선했을 때 국회에서 어떻게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려져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각을 무난하게 이끌어가려면 예. 법무부 장관을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 뭐 내가 임명권자는 내도를 한다 그러면 지난 정부 인사권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렇군요. 상당한 인사다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 예. 부분에 윤석열 당선인의 매우 결함이 있다는 저는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뭐 그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 관계없이 예. 정치적 상황이 지금 검수완박에서 지금 전국이 아주 팽팽하게 대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든지 타협봐서 좋은 타결점을 내려내도록 그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네. 예상을 못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바보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지명을 야당의 반발이 있을 게 뻔한 인물을 네. 후보로 내세우게 되면 결국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네네. 더 심각한 거는 뭐 국민의힘이 엄호하는 건 좋습니다. 예. 대통령 당선인 임명했으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이제 여당 될 거니까 이제 엄호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엄호의 논리가 당신들은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임명 잘했느냐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임명했을 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대하고 비난했습니까? 더구나 조국은 장관 임명 취소, 조국 구속하면서 2019년 10월 달에 과문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데모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조국이 물러갔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 추미애, 박범계는 잘했느냐? 그러면 당신들도 그렇게 임명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임명한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당신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해야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싸우면서 못된 것만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마이웨이식 인사 그러면서 혹시 윤 당선인의 적폐 수사 의지가 담긴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치 보복을 아주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결국은 야당하고 또 야권의 지금 저희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싸우겠다 이거 하는 건데 예. 결국 그러면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국민만 골병 드는 겁니다. 지금 네. 민생이 수북히 쌓여서 해야 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끌어내야 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닌데 네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초장부터 싸움을 걸고 그러면 뭐 저희들은 뭐 그냥 한 방 치면 금방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예. 않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아주 하수입니다. 왜냐 그러면 야당에서 저 사람이 들어서면 진짜 적폐 수사라는 명목으로 정치보고 할 거다라고 예상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반발이 얼마나 심합니까? 뻔히 보이는 수는 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예. 정말로 적폐 수사를 지난 정권에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적폐 수사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그 자리는 야당이 봐도 무난한 사람, 정말로 곁으로 표가 나지 않는 사람을 안치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 안 듣지. 누가도 뻔히 아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면 그게 무슨 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그 주변의 참모들이 수가 좀 굉장히 하수인 것 같아요. 정치력이 별로 보이지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검수완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들이 검수완박 법안 어떻게 하든지 저지해야 한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이달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겁니까? 어쨌든 그렇죠. 당론으로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비춰보면 분명히 검찰을 오남용을 하는 걸 오히려 조장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하자. 이런 절박감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예. 당내에서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따져보면서 하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자의 의견이 다수여서 예. 당론은 정했습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야당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 그게 좀 더 타결 가능하면 저희들도 뭐 타결책을 못하는 건 아니죠. 지금 네. 국회에서 의결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저 한동훈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딱 해버리면 네. 야당이 타협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오히려 촉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검수완박 법안 추진,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 오히려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네. 좀 더 타협하자는 사람들의 공간이 좁아지는 매우 아주 급격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소위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좀 선진적인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민주당 안에서 입지를 좁게 만들어 버리게 그럴 되는 수 있군요. 거고. 예. 그리고 검수완박은 옳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네네. 결국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예. 오히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건데 네. 이제 한 20일 있으면 나갈 사람에게 이 법안 국무회에서 의결해라고 압박을 하면 그 대통령이 점점 궁지로 몰리는 거죠. 그거는 아마 지금 이야기하셨지만은 뭐 본회의 상정도 되지 않았고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검수완박은 안 될 겁니다. 네, 박병석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중요한데 지금 사실 참여연대도 그렇고요. 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얼마 안 됐고 안착이 먼저인데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수사 공백을 채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일단 빼앗고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그런 나오잖아요. 측면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그래서 조금 더 따져보고 또 그 국민의힘 쪽하고도 또 타협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도 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기조는 맞다고 하는 예. 또 국민의힘 쪽에 의원들도 계세요. 권선돌 원내대표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의 개선점에 저 방향은 맞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저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야 간에 아주 진지한 토론을 하면 네. 강력한 대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한동훈 그 후보자를 지명해버리면 완전히 찬물 끼얹는 거죠. 민주당은 검찰 특권을 빨리 내려놓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몰고 갈 게 아니고 검찰이 문제되는 거는 몇몇 소수의 정치 검찰이잖아요. 네. 권력이 있을 때는 권력이 강할 때는 납작 엎드렸다가 그 권력이 끝날 때 되면 정치 검찰들이 완전히 무슨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나서는 이런 그 몇몇 정치 검찰들이 문제인데 예. 그러면 검찰이 그런 짓을 안 하도록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제가 통과 안 될 거라고 보는 거는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병석 의장이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임기가 의장 임기가 얼마 안 남지 남았는데 않았습니다. 막판에 무슨 그걸 상정해갖고 의장이 불명예를 뒤집어쓸 일도 없고 결국은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민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고 그거는 여야 간의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정부로는 낙관적인 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그 검사장을 지명함으로써 그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타협의 여지를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네. 이 정국이 이렇게 급냉하고 대치 정국으로 가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면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옹색하게 만들어 버렸고, 예. 그 민주당으로서는
더 강하게 지금 밀고 나갈 명분을 줘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 당선인이 이런저런 거를 다 생각해서 현재 민주당이 다수다인데 그 사람들이 검수완박을 의총에서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도 판단해서 그렇군요. 명분을 안 줘야 될 텐데 당선인이 자기 생각만 너무 뭐 자격이 있는데 뭐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라는 게 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당선인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 추진이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인데 민주당 내에선 두 가지 의견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 검수완박 명분을 제시했고 그래서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이거 역풍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전 양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민들께서 또 지역 주민들께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느냐를 국민 끝에 선택을 하겠지만 사실은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만 고집을 어느 경우고 고집 피우고 옹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만 맞다고 하는 쪽은 국민이 결국은 심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검수완박을 저희들이 일방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컸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막 또 자기 고집으로 그 야당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히게 국민만 골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 패착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로 잠깐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는데 이게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하려는 것인지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전략공천 어떤 인물을 특별히 공천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그 지역 서울을 지정을 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이든 또는 새로운 인물이든 또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지정을 하든 그거는 그 공관위원회에서 자유로이 결정을 하겠다.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 전략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의 카드가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 이렇게 거론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쪽 후보인 것이 거의 예상되니까 그쪽하고 대결 구도로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살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가 서울시장 선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전략 공천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그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좀 여론을 좀 더 일으키고 좀 더 이슈화해서 현재는 완전히 누가 나와도 오세훈에게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엎으려면 좀 더 여론전을 좀 더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슈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결국은 송영길로 간다고 봅니다. 결국 왜냐 그러면 당 대표했던 사람이 주소까지 옮겨놓고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빼고 전략공천 딴 사람 넣는다 이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 송영길 대표를 지난주에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고 오늘도 점심때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가 강합니까? 저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전에 어쨌든 대선 패배에 대한 열심히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 사실은 명분이 좀 안 맞다라고 좀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게 말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 카드가 계속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글쎄 저희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지금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고 이건 돌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해설 평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2차례 정도 더 인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높인 건 심각한 고물가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1%나 올랐는데 4%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10년여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인 수입 물가지수도 1년 만에 35.5%나 올랐습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이 70% 넘게 폭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금융 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또 코로나 이전 2.5%였던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렸던 미국이 다음 달 한꺼번에 0.5%포인트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국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역대 최저인 0.5%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이후 고물가 대응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과 11월, 지난 1월, 그리고 이달까지 0.25%포인트씩 모두 4차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전문가와 시장은 연말까지 2차례 정도 기준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벌써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셨기 때문에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에 각각 한 번씩 금리를 더 올려서 올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오를 경우 불안정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돼 금융 전반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강남, 서초, 용산에선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는 이번 주 0.04%로 오름폭이 커졌고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0.02% 오름폭을 유지했습니다. 또 용산구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체로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공개 수배한 지 보름째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경은 가용 가능한 인원을 모두 동원해서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관련 수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벌써 보름째이지만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검경 수사팀은 도피 과정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에 대한 수사를 자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한 2019년 6월부터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이 씨와 공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는데요. 이 씨는 재수사 당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선뜻 응하고 수차례 소환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대체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씨의 주거지도 명확했던 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려웠다고 당시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 씨는 숨진 윤 씨의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모습이 뒤늦게 포착됐습니다. 또 윤 씨가 대기업에 재직하며 낸 국민연금도 사망 시점인 2019년 6월부터 소급 적용해 모두 1,300만 원가량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 씨가 받아간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가 과거 연인도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탔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우선 지난 2010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석바위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 씨의 남자친구가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사고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이 씨의 전 연인이 태국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족이 보험금을 전액 받아간 것으로 파악돼 보험 사기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팀은 당분간 두 사람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검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요. 네, 공개 수배가 시작된 이후로 검경 수사팀으로 제보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제까지 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공개 수배자 검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거가 순탄치 않을 거란 우려도 커지는데요. 최근 5년간 공개 수배자 검거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개 수배자 200명 가운데 22명만 검거됐고 90% 가까이는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안 그래도 검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 씨 검거가 더욱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경 수사팀은 가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해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공동정부 구상에는 좀 문제가 없는가요? 감사합니다. 밤을 새워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역대 인수위 가운데 이렇게 잡음이 적고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인수위는 정부 인사 발표가 날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맘이 흔들려 자꾸 흔들려 거짓말처럼 너 때문에 아무리 막아도 작은 틈새로 스며드는 너 때문에 제발 날 떠나줘 부디 떠나줘 왜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이제 모두 마무리하게 됐는데 오늘 발표한 2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안철수계 인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차 인선에서 안철수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설명을 충분히 다 했다면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3차 인선하면서 1기 내각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인사를 보면서 그 쇼크는 있었습니다. 네. 쇼크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감동은 없는 인사였다. 왜냐하면은 감동을 주려면은 일단 통합이라는 개념, 네. 통합이 반영이 되는 탕평 인사여야 되는데 그렇군요. 별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예.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좀 네. 활기가 넘치는 인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파워 엘리트 하면은 서울대 출신 60대 남자 네. 소육남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 인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하다. 아무리 실력 위주에 쓰려고 그랬다고 해도 과연 윤석열 표 공정이라는 실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존의 기득권 혹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공정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였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도 안철수계 인사는 없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 인사들이 배제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답했을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분과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안 나오신 걸 가지고 뭐 일정을 취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신 모양인데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게 기자들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볼 때는 실제로 갈등이 꽤 큰 상황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 위원장 측에서 그동안 문제를 삼은 것이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추천 인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이 하나고 또 두 번째가 그 논의 절차에 아예 배제됐다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 네. 이런 것들이 그 불만 요인이었는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해명을 들어보면은 여러 사람한테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능력 위주로 따른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검증 과정에서 걸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답을 있었고요. 두 번째 논의 절차에 배제됐다라는 것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독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뭐 반발하거나라는 특이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윤 당선인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안철수 위원장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들을 부추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2차 내각 인선 발표 직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각 발표에 2차 인선 발표했고 3차 인선까지 안철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불만이 있지만은 그 인수위원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 구성원들의 불만을 부추길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침묵 혹은 자맹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침묵하고 가만히 두고 보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과연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아마 안철수 위원장도 숙고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만찬에 이어서 오늘 오전 공식 일정도 취소를 했잖아요. 그렇게 인선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인사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위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그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그런 그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쪽은 다 JP한테 그랬었죠. 자민련 쪽이 줬었잖아요. 그런가 했더니 뭐 그냥 완전히 지금 거의 팽당한 모습 아니에요. 뭐 합당을 해봤자 가서 뭘 할까 싶어요. 안철수 그래서 대표의 안 입장이 됐어요. 굉장히 지금 딱해요. 유인태 전 의원이 안철수 위원장 뭐 딱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팽당했다는 게 토사구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DJP 연대와 또 이번 그 후보 단일화가 차이점이 있다라면 DJP 연대 때는 총리를 JP로 한다. 그리고 경제부처는 그 김종일 총리 그 총재가 추천한 인사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번 두 사람의 합의에서는 그런 합의는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종이 조각보다 더한 나를 믿어달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그 신뢰, 전적인 믿음이 깨졌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칩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장기화될 때 공동정부 운영 자체가 무산되고 깨지는 것까지로 갈 가능성은 지금 단계에서는 차단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개인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중도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이 합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수 정당의 그 외형을 지평을 넓힌 거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출발을 해야지 여기서 또 쪼그러드는 상태에서 시작부터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것은 크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 좀 불행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도 사실 실무 협상 다 마치고 이제 합당 선언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정 중단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정은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물론 통일독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중단이 됐는데 여기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 지난 몇 년간 행태를 보면은 선거에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비대위를 구성을 하죠. 그러면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그걸 토대로 이제 변화하는 몸부림을 보이려고 하다가 또 지나면은 비대위가 끝나면은 다시 원위치 합니다. 그랬군요. 다시 보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탄성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선거 때는 중도를 지향한다, 개혁을 지향한다고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보수화되는 그런 과정들은 막아야 된다. 그것을 막는 중요한 매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위원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합당 과정에서 덩치 자랑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런 갈등 과정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때도 당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과 비슷한데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 차례 만났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안철수 위원장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주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풀어야 되는 몫이 가장 크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이 발휘되는 그런 그 기준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누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추천도 받고 혹은 뭐 물색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강구해야죠. 뭐 구체적인 인물을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요. 이낙연 차출론이 나옵니다. 서울 지역 가령 뭐 의원들이나 또는 뭐 여러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추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또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지가 아주 없는 건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놓으셨다고 그러던데. 뭐 그날까지 안 가면 뭐 큰일 나나요. 해야 된다.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오세훈 시장 대항마로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저희 뉴스큐에 출연해서 이낙연 전 대표 카드보다는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로 출마로 결정이 될 것이다. 후보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카드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전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먼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서 경선하자. 송영길 전 대표는 경선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하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자리를 비켜주면은 아마 추대로 그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인터뷰에서 유인태 전 의원 인터뷰에 나왔지만 비행기표 미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놨다라고 이렇게 내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 1989년에 신문사 도쿄 특파원에 내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화민주당 김대중 당시 총재가 호남에 지역구 줄 테니까 그거 가지 말고 출마해라라고 권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당시에 이낙연 도쿄 특파원 내정자가 부인도 교사인데 그만두고 가겠다라고 만류를 뿌리쓴 적이 있거든요. 과연 지금 미국 유학 연수를 앞두고 있는데 DJ의 권유도 아니고 그렇군요. 그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일까 가능성이 저는 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의 사진이 SNS를 통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올린 건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의 SNS를 통해서 나온 건데 이게 조만간 이재명 상임고문도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의 SNS에서 올린 이재명 고문의 사진들이 지금 관심을 끌는데 안경 벗고 흑발입니다. 그러네요. 과거에는 이재명 하면은 상징되는 게 백발이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한 흑발로 바꿨거든요. 잠깐 바꿨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젊음, 패기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시 흑발로 바꾼 것을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단장도 새로 하고 정말 정치 활동 재개하는 것 아니냐, 기지개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래도 조금은 좀 이른 감은 있고요. 그래도 아마 지방선거 때 각지에서 이재명 고문을 이렇게 초청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SOS가 그 본물을 이룰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지층이 강력히 요구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그때가 바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오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했는데요. 김진태 전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공관위원들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아니다. 우리는 부담이고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냥 있는 대로 했다. 그 김진태 전 의원을 널어진 것은 경선 기회도 안 준 것은 과거 발언들 그러니까 5.18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전 의원으로서는 상징되는 것이 강성 친박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태극기 부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황상무 전 앵커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캠프 언론 전략기획단장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당시에 TV 토론을 좀 많이 도와준 그런 인연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런 요인 그 상식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사람 밀어 이렇게 지시는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일각 추측을 한다면은 밑에서 공관위원들이 알아서 윤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합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외관에 딱 맞는 최측근 인물이면 물론이고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로 읽힐 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하면서 야당의 반대를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다 예상하고 지명했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민주당은 반발이 아주 극심할 거고요.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반발이 극심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에 한 차례 청문회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무산되니까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 별도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 며칠 지나서 인사청문회를 가까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인사청문회 그 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됐지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었죠. 한동훈 후보자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자칫하면은 청문회 할 필요 없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공세를 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선택한 걸 보면 정치적 대립 피하지 않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해나갈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인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상민 후보자를 임명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수사 부분들 그리고 과거사 청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최측근을 앉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자신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드라이브가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강대강 대치로 전국의 아주 냉각을 불러일으킬 위험 요소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시작된 안심번호 여론조사 조작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50%를 넘는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기자회견. 안심번호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완주와 임실, 장수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 후보들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휴대폰을 악용한 여론 조작이 사실일 경우 이는 민주주의 근간과 정당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이동통신사가 여론조사에 사용할 안심번호를 추출할 때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안심번호를 추출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요금 청구지만 옮겨놓으면 아무나 여론조사에 참여해 여론 조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을 바꿔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참담한 결과로 낳지 않기를 간곡히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런 가운데 이들 후보가 출마한 곳의 여론조사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 4곳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안심번호 100%로 실시한 장수군 여론조사입니다. 응답률이 54.3%, 2명 중 1명 이상이 여론조사에 응한 셈입니다. 앞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장수군의 응답률은 41.8%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안심번호를 사용하더라도 50% 이상의 응답률이 나온 것은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수도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군 단위처럼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도 클 것이기에 집중적인 요금 청구지 이전이 의심된다면 모니터링 대상으로 두고 경찰은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심번호 여론조사의 맹점을 선거가 코앞인 지금도 누군가 악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이 시급한 가운데 경찰이 어떤 결과물을 언제쯤 내놓을지 지역 정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제주에서 학대당한 채 유기견 보호소 근처에 버려진 개가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개는 테이프로 입이 감겨 있었고 발은 뒤로 향한 채 노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개는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 결과 뒤로 묶였던 발과 어깨 등은 다행히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주택 현관을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 8군 소속 26살 A씨 등은 서울 보광동 주택가 골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량 10여 대와 주택 현관 등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튜브 동영상 자막에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정부기관인 식약처가 유튜브 영상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해당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파오차이는 채소를 소금에 절인 중국의 음식으로 중국은 이 음식이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와 관련한 거짓 식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슴 등 일부 동물의 태반 자체는 현재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 62살 프랭크 제임스를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서 체포해 뉴욕 경찰 시설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체류 중이던 20대 한국 여성 4명이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5시 반, 호주 남부 퀸즐랜드주 스탠소프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고 운전자를 포함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성 4명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퀸즐랜드 경찰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밀수 방식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핸드백 등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국내 대거 반입해서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루이비통과 샤넬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들, 이른바 짝퉁 상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6만여 점,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중국서 밀반입해 판매하다 남은 15,000여 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보통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비대면 밀수를 택했습니다. 상품 부피를 줄여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들어온 일당 4명이 붙잡혔습니다. 반입 물품은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구석구석 진품 판매대와 거의 비슷한 꼼꼼한 포장입니다. 상품 등의 라벨은 따로 반입해서 부착했습니다. 이 의류에 이 재봉틀을 이용해서 라벨 작업이나 이 마킹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옷이라든지 심지어 이 용품속 판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반입 과정에서는 명의를 수십 개 도용했습니다. 위조 상품은 경기도의 비밀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탁 판매업자를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소매상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 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해서 회원제로 철저하게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때는 허위 정보를 기재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배송도 익명이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위조 상품을 발송하였고 조직원들과 위탁 판매자들 간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신원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은 모두 폐기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밀수 방식이 비대면 등으로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당국은 온라인 등의 모니터링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경북대 병원 병원장 출신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 고위직에 있을 때 딸과 아들이 모두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의대에 편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측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 후보자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한 겁니다. 언제 각각 편입했습니까? 네,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17년도, 2018년도 편입학 전형에 경북대 의대에 나란히 합격을 했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 전형에서는 당시 이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정 후보자의 딸이 합격을 했고요. 현재는 경북대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2018년에는 2살 터울의 오빠인 이제 정 후보자의 아들이 합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과 원장을 거쳤기 때문에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시기가 겹쳤던 거죠. 그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입학할 때 그 전에 그
전형이 뭐 특별 전형이 하나 생겼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2017년도 편입학 전형 당시에 이제 딸과 아들이 둘 다 지원을 했었다가 예. 그때는 이제 딸만 합격하고 아들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듬해인 2018년도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는 이제 전년도에 없었던 특별 전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서 편입학 정원이 33명인데 네. 이 중 절반 이상인 17명을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 출신만 뽑는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 겁니다. 네네. 정 후보자의 아들이 이제 경북대학교 IT대학교 이제 전자공학부 출신인데요. 이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7.25대 1 정도인데 특별 전형은 5.76대 1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아들 편입 전형이 시작되던 그때에 병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아들 편입학을 위한 반짝 특혜 전형을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측과 확인을 해봤는데 예. 이 시기에 이제 지역 출신 학생을 뽑으라는 교육부와 대구시의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학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18 전형할 때는 지역 출신 학생이 30% 이상 들어오도록 그렇게 전형을 뽑도록 하라는 권고가 공문으로 왔어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고요. 네, 말씀 들으신 것처럼 특별 전형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2020년도에는 편입학 전형 자체가 없어지면서 현재는 전형이 없어진 상태고요. 네. 또 경북대학교 측은 두 자녀의 편입학 당시에 이제 병원장이었던 정호영 후보자가 구술 면접 등 전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또 두 자녀가요. 의대 편입하기 전에 이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대병원 부원장인 진료처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두 자녀가 모두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서류를 보면 아들은 2015년, 2016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환자 이송 지원과 물품 정리 봉사를 했고요. 딸은 2016년도에 두 차례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두 자녀가 같은 날에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가 병원 고위직으로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두 자녀가 그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서류 전형에 제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스펙 쌓기도 아빠 찬스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앞서 그 아들이 IT 대학 다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의대 편입하는 과정에서 논문 제출한 게 좀 주목을 받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북대학교 IT대학교에 이제 재학을 하면서 정 후보자의 아들이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이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런 논문에 관한 연구 실적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던 2015년 말부터 교내 연구센터에서 학생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 기기에 관한 연구에 참여를 했고 연구 초반에는 이제 영어 논문을 번역하거나 코딩 작업 등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노력 끝에 이제 선배들이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였는지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당시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KCI급 논문 2편이 발표가 됐는데 각각 4명과 5명이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사 출신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유일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입니다. 정 후보자 자녀의 논문이나 봉사활동, 지금 편입학 전형까지 전반적으로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의 자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법적 절차의 필요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 정의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를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두 자녀의 편입학에 관여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공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개인 SNS를 통해서 정 후보자 자녀에 관한 기사를 올렸는데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이라고 밝혔었는데 정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언감생심의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두 자녀의 봉사활동 경력과 편입학 절차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 2018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면서 이번 논란으로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도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봉사활동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전형 과정에서 충분한 점수를 제대로 받았는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군이 주요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옮겼지만 곳곳에서는 오늘도 포성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남부 마리우폴에는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고 흑해 러시아 순양함 폭발을 두고는 화재와 격침이란 상반된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칠게 밀려온 러시아군은 떠났지만 그렇다고 공격마저 그친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엔 하루 50발이 넘는 로켓이 쏟아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모아둔 것들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고 포탄이 남기고 간 자리엔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Видим попытки диверсий и нанесения ударов украинскими войсками по объекта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Если такие случаи продолжатся, то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удут нанесены удары по центрам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한 달이 넘는 공방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남부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해병을 몰아내고 항구를 탈환했고 천여 명의 포로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아조 부대는 저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Той факт, що 90%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зруйнувала Російська Федерація, бомбардувала лікарні, бомбардувала бомбосховища, вбивала мирне населення міста Маріуполя. 흑해 선단을 이끄는 러시아 순양함의 위성 사진입니다. 이 거대한 군함이 폭발에 휩싸였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로 격침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탄약고 폭발로 심각한 손상이 나긴 했지만 단순 화재라고 맞섰습니다. 동부 대공세를 앞둔 양측의 불안한 소모전과 선전전에 세계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동부 돈바스에서 일전을 앞둔 우크라이나에 기존 군사 지원에 더해서 1조 원 규모의 새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훼손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800억여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ll of them are designed to help Ukraine, as we talked about, help Ukraine in the fight that they are in right now, and the fight that they will be in coming days and weeks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이번 추가 지원은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 의회 허가 없이 미국 방산품 이전을 승인할 수 있게 한 대통령 사용 권한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번에 새로 지원키로 한 무기 체계에는 곡사포 18기와 포탄 4만 발, 장갑차 200대, 대전차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 300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50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곡사포는 우크라이나 특별 요청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처음 제공하는 겁니다. 이번 지원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원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두 32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현지 시각 12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행위를
처음으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Well, he called it a genocide yesterday, not once but twice actually, because as he said yesterday, it's becoming clearer and clearer each day that it is Putin's aim to wipe out the idea of being Ukrainian, that we're seeing greater brutality increase day by day.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 수장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fied coalition of sanctioning countries will not be indifferent to actions that undermine the sanctions we've put in place. 일런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따돌림을 면치 못할 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세계 주요국이 수십 년 만에 물가 급등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로 지난 1992년 3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도 8.5%로 지난 1981년 12월 이후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러시아의 경제부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인플레이션율은 17에서 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는 물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아직 별다른 움직임 없이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추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평양 보통강변에 조성한 고급 주택단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준공식을 찾아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낯이 익은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 리춘희와 노동신문 논설위원 등에게 새 집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끝들 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 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공식 집권 10년째 되던 날인 지난 11일엔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생일, 이른바 태양절 110주년을 앞두고 연일 건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건설 분야는 인민대중제일주의나 인민생활 향상을 대표하는 북한의 역점 사업으로 대내적으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택건설 준공식이나 입주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4월 내내 북한 곳곳에서 예술축전이나 전람회 같은 축하 행사를 이어갔지만 경고가 이어졌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별다른 추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까지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정통성 그리고 김정은의 업적 같은 것이 충분히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이전에는 어떤 고강도 도발보다는 화성 17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김정일 생일 90주년에도 군사행보 없이 내부 경축 행사에 집중했던 만큼 이번 태양절 당일에도 야간 경축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태양절은 군사행동 없이 넘어가더라도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이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대규모 훈련이 전개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 태양절과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그 창건 90주년 그 시기에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다만 핵실험은 갱도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물리적으로 다음 달쯤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의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 공군본부의 은폐와 무마, 회유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고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제외했습니다.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지지자들이 김 여사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3명을 고발하는 등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 관련 인터넷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일부를 우선 고발했고 이후 누리꾼 30여 명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산지 불명의 싼 사과를 지역 특산물인 청송사과로 속여서 비싸게 팔아온 농업회사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상자를 바꾸는 단순한 수법이었지만 유명 도매시장과 홈쇼핑을 통해서 2만 5천 상자, 17억 원어치나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창고에 청송사과라고 적힌 종이 상자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냉장실 안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사과가 플라스틱 박스에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업자는 청송에서 구입한 사과라고 발뺌하지만 결국 매입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송 사과를 이제 지금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에 가지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선가 작업을 해서 창고에 열어놨다가 이렇게 물건을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박스를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일반 사과를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관리하는 청송 사과인 것처럼 꾸며 팔아온 농업회사 대표 A씨 등 4명이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농협 농산물 공판장 중도매인이자 안동시 소재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자로서 불법적으로 산소카페 청송사과 박스 2만 5천 매를 임의로 제작한 후에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청송사과로 포장하여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들이 유통한 가짜 청송사과는 350여 톤, 17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거래되다 보니 모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역 특산물은 지자체에 등록된 판매처에서 사고 온라인으로 살 때는 원산지와 출고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봄비는 그쳤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종일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내일 설 아침 기온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도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새벽 한때,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은 퇴근길 무렵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대전은 7도, 부산은 10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0도, 광주는 21도 등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2부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